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액을 보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액이 무엇이냐면 좁은 의미의 진액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제외한 모든 체액을 의미합니다.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는 혈액까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우리 몸에 세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고 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 거의 다 물이에요. 물. 그걸 세포 내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혈관이니까 당연히 혈관 안에는 혈액이 흐르겠죠. 혈액의 구성 성분도 거의 다 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냐? 그게 아니고 요 세포들 사이사이 그리고 세포와 혈관 사이 이 공간도 체액이 다 채우고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세포외액이라고 합니다. ECM이라고 하는데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합니다. 이 ECM은 염증의 복구나 조직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70kg 나가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혈액이 약 5리터, 세포 내액이 한 25리터, 그 다음에 이 세포 외액이 12리터쯤 돼요. 추정치로 세포 외액이 혈액보다 더 많은 양이죠. 그만큼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작용을 다 물이 하잖아요. 뭐 눈물도 물이고 타액, 침도 물이고 위산도 물이고 혈액은 물인 건 당연하고 모든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물이에요. 인체가 물덩어리라는 거죠. 태아도 양수에서 자라죠. 생명 자체가 물에서 왔어요. 그리고 생명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물들끼리 서로 순환하는 게 생명 활동이에요. 혈관을 타고 혈액이 와서 이렇게 영양분을 세포 안에 넣어줍니다. 그걸 다 이렇게 스물스물 이 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세포 외액 부분이 메말라 버리면 세포 안에 영양분 공급이 안 되고 염증으로부터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 크기가 줄어들어요.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세포들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세포들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위축이라 그러는데 피부도 쭈글쭈글해지면 이제 세포가 그만큼 노화된 거고 내시경으로 위점막 봤을 때 위축성 위염이다. 위점막이 많이 노화된 거죠. 근데 위점막만 노화된 건 아니고 전신이 다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만 위축이 되느냐? 여기 세포 외액도 고갈된 것이기 때문에 더 염증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다 못해 모양 변형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돌연변인데 그게 더 진행되면 암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물이 줄어드는 게 곧 노화다. 그래서 진액을 보충한다는 것은 곧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액 보충의 가장 큰 세 가지 원칙은 바로 수면, 운동,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면입니다. 수면. 진액이 부족해진 게 뭔지를 체험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밤을 새보세요. 밤을 새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엄청 피로하고 멍하고 피부 푸석푸석하고 눈 뻑뻑하고 입이 마릅니다. 밤을 샐 것까지도 없고 한 4시간만 자도 40대 이상이면 막 구취가 나요.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그때 나도 모르게 진이 완전 빠졌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탈진했다고도 하고 그러면 밤에 인체가 무엇을 하길래 잠을 안 자면 이렇게 진이 쫙 빠지느냐? 당연히 이제 휴식을 하는 건데 휴식의 기전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밤에 나오는 호르몬 중에 가장 많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멜라토닌이에요. 그 뇌 중앙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냥 단순한 숙면 호르몬이 아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산화가 뭐냐면 그게 곧 노화입니다. 동물은 산화가 곧 노화예요. 산소를 쓰기 때문에. 식물은 조건만 맞으면 뭐 500년 이상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은 산소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멜라토닌이 바로 산화 방지 작용을 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신체 치유와 재생의 핵심적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기 세포 외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염증을 복구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데 이제 콜라겐 같은 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멜라토닌이 콜라겐 대사나 만성 염증 지표를 완화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의 10배, 비타민 C의 13배에 달하고 DNA 손상 방지 능력은 비타민 C2보다 약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숙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지 않으면서 진액을 보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뭐 음식이나 약물로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것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자느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액 보충의 3요소 중에 두 번째가 운동이라 그랬어요. 운동을 해도 진액이 보충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는데 땀이 배출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진액이 손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자기 체력에 맞지 않게 과하게 하거나 운동한 다음에 숙면을 취하지 않거나 운동을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음식 섭취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운동은 진액 보충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이 물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물고기를 키울 때 어항에 물갈이를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항물이 썩으면서 물고기가 죽습니다. 제 인체도 물덩어리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심장이 계속 혈액을 돌리고 콩팥이 혈액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과 물을 먹어서 새로운 진액을 만들어요. 새로운 체액을. 물갈이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물이 썩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고 물 마시고 소변을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인체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부족하고 대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운동입니다. 특히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 이건 영어로 카디오인데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운동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아요. 한국 환자분들이 선진국에 비해 운동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운동을 뭐 하시냐? 나 운동 열심히 한다 그래서 물어보면 뭐 걷기 1시간 아니면 뭐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 하는 거 검색해 보다가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헬스를 해요. 좋은 운동이죠. 그 운동에 장점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초 체력 운동이 뭐냐면 그것은 심폐 운동이에요. 필라테스, 요가, 근력 운동은 이게 카디오가 아니에요. 카디오를 해야 심박 출력이 올라가서 혈액 순환이 훨씬 더 잘 되고 노폐물을 대청소할 수 있고 소화력이 좋아져요. 밥을 먹었을 때 위장 주위 혈류량이 확 증가해야 되는데 그때 심박 출량도 동시에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소화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화력이 좋아지면 뭘 먹어도 정밀하게 흡수하고 그 정밀하게 흡수한 것이 진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 카디오를 해야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가장 불면증에 좋은 운동이 카디오예요. 잠이 보약인데 특히 아침이나 오전에 하는 운동이 불면증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햇볕까지 쬐면 햇볕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14시간 뒤에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오전 중의 카디오 이것은 불면증 치료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음식입니다. 진액 보충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속이 꽉 찬 음식, 두 번째로는 말려도 잘 마르지 않는 음식이에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속이 꽉 찬 음식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그 내용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뿌리채소, 견과류, 콩 같은 거, 씨앗 이런 것들이 진액이 많습니다. 약재 중에서는 뭐 지황, 현삼, 지모, 산수유, 사삼 그리고 약재로도 쓰이지만 식품으로도 쓰이는 것이 옥죽, 더덕, 우엉, 연근, 은행, 구기자, 복분자, 연자육, 오미자, 참깨, 맹문동, 천문동, 블루베리, 결명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진액이 많은 것의 기준과 원리를 알면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앞으로 풀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예를 든 견과류로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그 자체가 딱딱하죠. 진액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이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안도 꽉 차 있고요. 그 단단한 껍질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의 정보를 담은 거고 그것을 아주 오래 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썩지 않으려고 기름도 적당하게 있어요. 그 기름 중에서 이제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혈관 같은 데를 청소를 해줍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것 자체도 진액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진액을 보충해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자체적으로도 진액이 많지만 씨앗에 그런 기름 성분이 여기 청소해주는 것도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속이 꽉 차지 않은 음식의 예는 뭐냐? 예를 들면 뭐 대파나 양파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잘라보면 속이 뻥 뚫려 있거나 듬성듬성 하잖아요. 이런 음식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액은 별로 없는데 소통을 잘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것도 장점이에요.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대파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땀이 많이 유실되고 진액이 빠져서 허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얘기고 적당량을 먹는 것은 소통을 시켜줘서 좀 전처럼 오히려 진액 보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음식들만 싹 모아서 맨날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뭐냐면 축구팀을 구성을 하는데 11명을 다 같은 포지션으로만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선수들 능력이 좋아도 팀이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주력으로 조금 더 양을 늘려서 먹되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술, 담배,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맛이 아닌 이상 골고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 꽉 차지 않은 음식의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꽃잎 같은 게 있어요. 국화차, 캐모마일티 아니면 이제 염증에 좋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금은화 이런 거 있죠. 꽃잎은 딱 봐도 진액이 없어요. 만지면 뭐 그냥 가볍잖아요. 가볍고 확 퍼지는 게 꽃이니까 이것은 흩뜨러뜨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소염 효과가 있고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가볍기 때문에 인체의 상부로 가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금은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기 인후두 통증을 시키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걸려서 목 찢어지게 아플 때 금은화 엄청 넣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효과 좋아요. 은교산 같은 걸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국화차, 캐모마일티 이거 다 두통이나 안구통, 불면증에 효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가벼워서 그렇고 흩뜨러뜨려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진액 많은 음식 중에 씨앗을 얘기했는데 씨앗도 가벼운 씨앗은 이 얼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명자, 사전자 이런 것들은 눈으로 가서 진액을 채워요. 그래서 이제 속이 꽉 찬 음식들이란 게 뭔지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도 속이 꽉 찬 거예요. 단단하고 질기잖아요. 익히지 않으면 입에서 씹어서 삼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고기를 잘 먹으면 당연히 진액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워낙 단단하고 단백질 덩어리라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고기 먹을 때마다 속 불편할 때가 많고 뭐 뉴스 보면 고기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간다 이래서 고기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잘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액 보충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서 고기를 먹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우리 몸이 물덩어리인데 그 물 청소를 해주면서 고기를 먹으면 피가 탁해지지도 않고 심박 출력이 좋아지면서 소화력도 좋아지니까 고기를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영상에서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 점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필연이다. 선진국에서는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제 내가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카디오를 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기본이 될 거고 지금처럼 카디오 없이 특정 목적의 다른 운동들만 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고기를 과식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적정량은 반드시 먹어주는 것이 진액 보충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본초문답이라는 의학서적에서도 고기는 음혈을 자양하는 작용이 풀이나 나무 다른 약들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혈이란 진액을 의미하고요. 진액 보충을 위해서는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나 족발 같은 쫀득쫀득한 고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진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로 굽는 과정에서 진액이 좀 상대적으로 날아가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단백질이고 동물의 살코기인데 육지 동물의 고기와 물에서 사는 생선의 고기는 또 약간 다릅니다. 육지 동물의 고기가 아무래도 더 단단하죠. 중력을 이겨야 되니까. 생선은 상대적으로 소통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원래 이제 생선에서 추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생선 중에서도 수심이 좀 깊은 곳에서 사는 생선들은 성질이 더 단단해요. 그래서 진액 보충 효과가 있습니다. 수심이 깊다는 것은 막 저기 수천 미터까지 갈 것도 없고 한 300m, 500m까지 가는 생선만 하더라도 거기 수압이 엄청나거든요. 사람이 스킨스쿠버에서 300m 못 가거든요. 그런 생선들은 진액 보충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로 같은 게 있죠. 메로, 일본에서 많이 먹는 얘는 수천 미터까지 내려가요. 먹어보면 실제로 진액 보충 효과가 굉장히 좋고 고급 어종으로 분류가 되죠. 굉장히 비싸죠. 뭐 그 정도까지 깊이는 안 가더라도 뭐 이면수어나 갈치, 명태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니까 진액 보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말려도 마르지 않는 음식이 진액이 많다 그랬죠. 약재 중에 뭐 지황 이런 것들은 말려도 만져보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요. 마르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진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블루베리, 구기자, 곶감, 맹문동, 그리고 약재 중에서는 뭐 지황이나 육종용 이런 것들이 다 진액 보충제로 분류가 되죠. 자, 또 다른 기준은 이제 많이 가공시킨 음식일수록 진액이 없다는 거예요.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건조하게 만든다는 게 가공입니다. 가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상품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있고 거기서 유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유통시켰는데 열흘 뒤에 뭐 다 폐기해야 되면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가공을 해야 수십 일도 가고 뭐 심하면 몇 년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가공된 음식일수록 진액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대량 생산 방부 처리를 한 음식이 있을 거예요. 뭐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는 다 전국 지점에 동일한 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부 처리를 많이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 패티 고기를 먹어도 진액 보충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발산시키면서 땀을 내기 때문에 진액을 손실시킵니다. 적절히 먹으면 소통에 도움을 주고 적절히 매운맛은 건강에 좋은데 기본적으로 현대 음식은 캡사이신 때문에 굉장히 매운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서 나 매운 거 안 먹어야 해도 일단 김치만 먹어도 많이 맵게 드시고 있는 겁니다. 김치는 오리지널이 백김치인 거 아시죠? 고춧가루가 한국에 들어온 지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점점점 더 매워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스트레스 푸느냐? 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땀 나면 스트레스 풀린다 이래요.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시키지만 심박수 올리는 운동처럼 몸을 튼튼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장만 상하고 진액만 손실되고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밖에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도 웬만하면 백김치 드시고요. 앞으로 이 수면, 운동, 음식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세분화해서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건강 증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사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액을 보충하는 3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어요. 그 영상에서는 3가지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진액을 보충하는 운동법,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들, 그리고 수면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식사법과 관련해서 심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음식입니다.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고 저걸 먹으면 어디가 좋고 무슨 성분이 있고 또 이걸 먹으면 안 좋고 아니면 이걸 먹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주제들이 아무래도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많은 컨텐츠들이 있죠. 저도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소개한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들 리스트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영상 만들면 영상 뭐 수십 개도 찍을 수 있고 약재 시리즈까지 해서 만들면 더 많은 영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게 음식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과연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약재는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처방의 영역이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조각난 정보보다 큰 차원의 정보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시험의 과목이 10개이고 총점이 10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0점 중에 과목 하나하나가 배점이 100점인 것이 아니라 총점은 1000점인데 어떤 특정 과목의 배점이 400점, 또 다른 과목 하나가 400점, 그리고 나머지 8과목이 2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잘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 배점 높은 두 과목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 두 과목을 제대로 안 하면 나머지 8과목 다 맞아도 절대로 이 시험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으면 어디에 좋더라, 뭘 먹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걸 다 챙겨 먹어도 내가 수면 잘 안 취하고 카디오 운동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식사 방식을 실천하지 않으시면 열심히 좋은 거 찾아 드시면서 노력을 했어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식사법은 간식 없는 세끼 식사법인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건강 효과는 정말 큽니다. 이 무간식 세끼 식사법은 하루 3끼를 잘 드시되 식사 시간 외에는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드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슨 몸에 좋다고 알려진 간식들도 일체 제외를 하는 거예요. 특정 음식을 꼭 드시고 싶다면 식사 중에 반찬처럼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강력한 항노화 효과 그리고 진액 보충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식사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간식 세끼 식사법은 우리 몸의 청소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공복 상태를 자주 그리고 길게 가져감으로써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고 노화된 세포를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하고 흡수하는 모드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는 모드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는 휴식 모드가 있습니다. 이 휴식 모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만이 휴식이 아닙니다. 공복도 굉장히 중요한 휴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복을 길게 가져가면 우리 몸의 청소 모드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청소 모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겠죠. 아침 먹으면 올라가고 점심 먹으면 올라가고 저녁 먹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낮은 혈당을 유지하다가 아침이 되겠죠. 당분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혈관 내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혈당이 이렇게 높게 유지될 때 우리 몸이 받는 손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설탕 많은 음료수, 탄산 같은 거를 책상에 딱 쏟으면 그거 이렇게 잘 닦지 않으면 되게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혈액은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혈액이에요. 그래서 혈관에도 손상이 가고 그 걸쭉한 혈액을 심장이 돌려야 되니까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특히 좁은 혈관, 말초혈관이 잘 상합니다. 혈액이 탁해졌으니까 좁은 혈관으로는 혈액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당 관리가 잘 안 되면 모세혈관이 많은 눈 쪽이나 발 끝에 아니면 신장, 모세혈관이 많은 이런 기관들이 잘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당분은 빨리 세포 조직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호르몬인데 마찬가지로 혈액 안으로 분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혈관 안의 교통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1차 청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식사를 한 뒤 30분, 1시간, 2시간 뒤에 혈관은 마치 도로로 비유하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각각의 차량들, 당분이 빨리 목적지로 택배 보내지듯이 밀어 넣어져야 되지 만약에 신호체계가 고장나고 교통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류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신호체계를 잡아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인슐린이고요.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각 집마다 생필품 택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영양이 부족해지고 진액이 고갈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당뇨인데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당뇨 전 단계조차 진단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혈당이 조금이라도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면 세포 조직의 손상과 노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 이후로 혈관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면 3끼를 먹는데 아침 먹고 회사 가서 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먹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오후에 뭐 달달한 음료수나 과일을 먹고 저녁 먹은 다음에 집에서 뭐 좀 견과류나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집어 먹거나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씩 맥주를 먹는다.
자, 이렇게 자주 먹으면 설사 먹는 간식의 양이 굉장히 적다 하더라도 이때마다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그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또 먹을 게 들어왔어? 안 그래도 지금 혈당을 조직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데 계속 먹을 게 들어오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대충 빨리 저장하고 보자. 그러면서 먹은 것을 정밀하게 흡수하지 않고 진액으로 보내지 않고 대충 저장을 해버려요. 그 대충 저장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입니다. 만약에 먹은 것을 진액으로 잘 저장하는 기능이 좋으면 똑같은 것을 먹어도 근육에 저장되고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되고 뇌 척수액, 혈액, 골수, 뼈를 만들어내는 성분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대충 저장을 해버리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먹어도 내장지방이나 복부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살면서 인슐린을 많이 자주 분비를 시켜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꼭 과체중이면서 배가 나오지 않았어도 마른 체중이라도 마른 비만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배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 그러면 마른 사람조차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분비할 수 있는 인슐린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젊어서 많이 분비하면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뇨 전전 단계인 상황에서 많이 분비해버리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당뇨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의 당은 밥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설거지 하듯이 빨리 세포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먹는 횟수를 늘리면서 자꾸 당을 넣어주면 설거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이렇게 조직으로 들어가서 공복 상태가 되면 이제 혈관이 조용해지는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2차 청소가 시작이 돼요. 공복일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청소 효과, 이것을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이 효과는 정말 큽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이론이고요. 이 오토파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도로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도로 복구 언제 하죠? 차량의 통행이 적을 때 합니다. 주로 밤에 하죠. 밤에 통행량이 적으니까 일부 구간을 차량을 통제하고 인력을 집중 투입시켜서 뚝딱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복구 모드, 항노화 효과가 언제 켜지느냐? 휴식 시간에, 잠잘 때, 그리고 공복일 때 켜져요. 혈관이라는 도로가 우리가 먹은 당, 그리고 당을 조직으로 넣기 위한 인슐린으로 혼잡할 때는 복구 모드의 효율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오토파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구성 성분을 분해해서 세포의 영양분으로 만들어내고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요. 손상된 세포의 독소도 함께 청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 면역력이고 오토파지를 통해 면역력이 증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량의 간식이라도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에서의 청소 모드가 발동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간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간식은 괜찮지 않나요? 탄수화물 양이 극히 적은 양의 음식이라도 간식으로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은 이유를 이 무간식 세끼 식사법의 두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사법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소화력, 흡수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간에 간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위와 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식사 때 우리 몸의 소화 흡수 모드, 뭘 먹어서 우리 몸을 영양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 모드를 더 잘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먹어도 더 정밀하게 흡수해서 내 몸에 진액으로 보내고 대충 저장해서 뱃살이나 내장지방으로 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탄수화물 양이 적고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식이라도 내가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서 5회, 6회씩 먹게 되면 위나 장이 쉬지를 못해요. 적은 양이니까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퇴근하고 쉬는데 직장 상사가 전화 와서 김대리 미안한데 내가 불러주는 요런 서류 좀 만들어서 보내줘. 한 10분이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면 10분밖에 안 걸리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위나 장은 하루에 2번이나 3번 집중해서 확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량의 간식이라도 자주 드시면 마치 퇴근 후에 계속 업무 연락을 받는 직장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막 밤에 자는데 일을 시킨다? 완전 번아웃 오고 거의 퇴사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간식 없는 세끼 식사법을 꾸준히 지켜주시면 내 위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상사는 나에게 딱 하루 3번 일을 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쉬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딱 되면서 자신이 일해야 할 때의 업무 효율, 소화흡수력이죠. 그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면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똑같은 것을 먹어도 대충 저장하게 됩니다. 마치 직장인에게 휴가도 안 주고 주말에도 계속 일 시키다 보면은 나중엔 그 직장인이 번아웃이 와서 아무리 쉬운 일을 주더라도 대충밖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어서 무간식 식사법의 3번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근감소 위험성이 적은 식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무간식 식사법으로 공복 상태를 자주 그리고 길게 좀 가져가면 우리 몸의 청소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노화가 방지되고 염증도 줄어들고 다양한 신체 기능들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간헐적 단식이랑 좀 비슷한데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간헐적 단식은 제가 말씀드린 식사법보다 더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죠. 점심까지 먹고 저녁을 거의 안 먹는, 그래서 공복 시간을 거의 점심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한 16시간 이상 18시간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간헐적 단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토파지 효과가 잘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운동을 정말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근육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무직이면서 일주일에 하는 운동이 출퇴근 시간 걷기와 주 1, 2회 정도의 운동뿐이라면 그 정도로는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육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저랑 올해 다이어트를 하신 환자분이에요. 처음에 만나 뵌 거는 몇 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셔서 치료를 하셨고요. 제가 달리기 방법 알려드리고 진액 보충 치료를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까지 지금 잘 지내고 계신데 꾸준히 운동을 하시다가 최근 한 1년 동안 직장 옮기시고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체중이 좀 늘어나면서 다이어트를 하러 오셨습니다. 2024년 7월에 65kg셨고 11월까지 저랑 치료하면서 10kg 정도를 빼셨죠. 새끼를 다 드시면서 빼셨단 말이에요. 새끼를 다 드시고 무간식 식사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새끼의 용량 자체는 좀 줄이면서 약물 치료를 곁들이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치를 보니까 어떻죠? 65kg일 때 근육량이 21.5였는데 거의 10kg를 뺀 상황에서 근육량이 20.7이에요. 근육이 거의 빠진 게 없죠. 지방만 빠진 거죠. 이것이 바로 무간식 새끼 식사법 다이어트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요요가 안 와요. 요요가 왜 오냐면 끼니를 거르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소식하는 방식으로 살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 감소를 피할 수 없고 근육이 감소되면 진액도 부족해지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먹기 시작하면 근육 줄어들어 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 더 늘어나 있고 먹은 것은 대충 저장해서 내장 지방이나 뱃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간식 새끼 식사법의 장점이라는 것은 체질이나 나의 체중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저체중이고 살을 찌우고 싶다 그러면 새끼를 충실하게 드시고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되 식간의 공복을 유지하면 그 다음 끼니 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실 수 있는 소화력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가 만약에 과체중이다 그러면 식사량을 정량 1인분 식사에 70%, 50%
나의 과체중 정도에 따라 조금 줄여 드시되 식간은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드시지 않고 공복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량을 정량 식사의 40% 이하로 줄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진액 저장고도 줄어들고 나중에 필연적으로 요요가 오게 됩니다. 자, 무간식 식사법의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 방식을 쓰시면 정신적인 기능, 불안장애, 우울감 등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간식 세끼 식사를 하시면 종교 수행자들, 수도승이나 승려분들이 왜 음식과 관련된 계율이 엄격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하면 정신 자체가 맑아집니다. 혈당이 심하게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심하거나 아니면 높은 혈당을 오래 유지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예민함,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유발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인슐린 저항성은 도파민 회전율을 변화시키고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인지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인슐린이 나오면 혈관 속의 혈당을 세포 조직으로 밀어 넣으니까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 청소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당뇨까지 가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인체의 청소 모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소가 안 된 집에서 계속 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계속 우울하고 처지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신체적으로도 노화되기 쉽지만 정신적으로도 지장을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무간식 세끼 식사법을 철저히 실천하시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지만 정신적으로도 달라집니다. 우울감이 덜해지고요. 덜 처지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왜? 내가 식욕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를 잘 절제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냥 이것을 한 달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전으로 돌아가시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험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 배점이 높은 과목들을 우선시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점 낮은 과목에 집착하느라 배점 높은 과목을 등한시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잘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건강 전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층위가 높은 개념을 잘 알고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좋게 한다. 이거보다 층위가 높은 개념이 뭐냐면 꾸준히 카디오를 포함한 운동을 한다. 수면을 잘 취한다. 몸에 좋지 않다고 확실하게 알려진 음식을 피한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려진 거니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 초가공 음식, 그리고 지나치게 맛이 자극적인 음식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무간식 세끼 식사법, 하루 3끼를 골고루 적당히 먹되 그 나머지 시간은 물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공복을 유지하시면서 인체의 청소 모드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한 단계 층위가 높은 건강 증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보면 유행하는 식단이 많은데요. 이런 식단 중 자기한테 맞는 것을 골라서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오전에 쿠키 한 조각, 초콜릿 몇 개, 오후에 과일 몇 쪽, 달달한 음료수 하나, 그리고 저녁 때 견과류 몇 쪽 먹거나 며칠에 한번 맥주 반 캔이라도 마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강식들을 지키시더라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게 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건강법을 몇 달이라도 실천하셨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어느덧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구독자 수가 몇백 명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채널의 규모도 좀 작았고 하다 보니까 악플이나 부정적인 댓글이 거의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부정적인 댓글이 여러 개 달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피부를 통해 매일같이 손실되는 수분의 손실을 막으려면, 진액의 손실을 막으려면 바로 이것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영상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손실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불감 손실, insensible loss라고 하는데 로션만 발라도 이 매일같이 손실되는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진액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고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고작 로션 바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보습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큰 건강 효과가 있는지, 심지어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까지 효과가 있다는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럽의 피부과학 저널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자를 100명씩 나눠서 한 그룹에는 보습 로션을 발랐고요. 다른 한 그룹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로션을 언제 발랐냐면 1년 중 가장 건조한 시기에 6개월 동안 발랐고 이것을 해마다 반복해서 총 3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비교를 해보니까 로션을 바르지 않은 그룹에서는 피부 수분의 손실률도 높았고 인지 기능도 저하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의 그룹들이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저절로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로션을 바르지 않은 그룹에서는 예상대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됐고요. 그런데 로션을 꾸준히 바른 그룹에서는 피부 수분의 손실률도 적었고 인지 기능도 로션을 바르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피부 상태가 뇌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시작이었죠. 당시 만성 피부염 환자 80명과 피부가 건강한 환자 80명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속적인 인지 기능 검사를 했더니 만성 피부염 환자에게서 언어 기억력과 주의력이 낮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으로 그 뒤에 피부 염증이 심하면 수면 장애가 오고 인지 기능도 저하된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면 우울증 위험도 증가한다. 학습 능력도 저하된다. 이런 연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를 제3의 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피부와 뇌가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그럼 제2의 뇌는 어디냐? 장이에요, 장. 이와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와 장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피부와 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짚어볼 게 있어요. 피부와 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피부가 건조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인가? 아니면 몸 전체가 건조해지면서 그 과정에선 피부도 건조해지겠죠. 몸의 일부니까. 그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냐? 자, 무엇이 맞을까요? 진액 보충의 관점에서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피부와 뇌의 관계가 특별히 깊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각종 염증 수치도 올라간다. 이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진액이 빠지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뇌의 인지 기능도 저하된다. 이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몸 전체가 건조해진 것을 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이 피부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몸의 건조가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까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몸이라는 건 어차피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최초의 생명도 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요. 인간의 태아도 양수에서 자라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다 세포 안에 물덩어리입니다. 세포 내액도 있고 세포 외액도 있어요. 이게 다 진액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다 물덩어리예요.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입에서 침 줄줄 흐르고. 그런데 살면서 그 물이, 그 진액이 부족해지는 것이 노화다.
즉 태어나서 풍부했던 진액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것이 노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가 건조해졌다. 이미 그 안에 다른 내장들도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몸에 진액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일시적으로 피부염이 온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피부 건조가 왔다? 그러면 이미 그 몸의 안쪽까지도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몸의 진액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입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눈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내시경을 봤더니 위점막이 너무 노화되고 건조해져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오고 그래서 내시경상 위점막이 많이 헐고 건조해지고 노화됐으면 그때부터는 진액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 본 위점막이 곧 내 몸에 건조화된 정도라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뇌의 경우도 뇌척수액이라는 진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뇌가 있으면 이거를 뇌척수액이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뇌의 진액입니다. 뇌의 진액. 뇌척수액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뇌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노화 과정에서 뇌척수액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열심히 대사 활동을 하면 여기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뇌척수액을 따라서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코 속의 콧물이나 입안의 타액이 구강이나 비강을 청소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이 타액의 양이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구강 내 세척이 안 되니까 자꾸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뇌의 진액인 이 뇌척수액이 부족해지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면 뇌 속의 노폐물이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치매 예방이나 치료 관련해서는 이 뇌척수액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뇌의 노폐물을 잘 청소를 시킬 것이냐가 주된 관점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뇌가 건조해져서 뇌의 진액이 빠지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가 뇌가 건조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뇌의 진액이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고 보충해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로션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에서 매일같이 조금씩 손실되는 진액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것은 그 안의 장기들도 내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이나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 외액도 부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로션을 꾸준히 발라주는 것 외에도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진액을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진액을 보충하는 3가지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3가지 대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면, 운동, 음식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유튜브 건강 컨텐츠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뭐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몇 가지, 뭐 이거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음식도 많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수면과 운동도. 보통은 이제 진액을 보충한다고 하면 뭘 먹어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진액 보충을 운동을 통해서 한다? 수면을 통해서 한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진액이 보충되겠구나를 한 번에 이해되시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의욕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고 좋은 수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로션을 꼭 전신에 다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발라줘도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고요. 피부라는 것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피부 당긴다고 표현하죠. 근데 부분적으로도 로션을 바르면 덜 당겨요. 덜 당기니까 만성적인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고요. 수분 손실률도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다 바르실 필요 없이 매일 뭐 얼굴이나 팔다리, 뭐 조금 몸통, 손 닿는 부분이라도 로션을 바르실 것을 권합니다. 인간은 물에서 왔고 물을 지켜야 건강합니다. 자,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액을 고갈시키는 약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워낙 자주 접할 수 있는 약들이고 어쩌다 보니 장기 복용하게 되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 약들을 장기 복용하셨다 그러면 일단 진액이 어느 정도 고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액이 무엇인지,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지금 띄워드리는 예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약인데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산 차단제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인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나 속쓰림이 심한 환자에게 많이 쓰이죠. 내가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에 처음 걸렸다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걸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약을 쓰면서 식단을 조절하면 거의 다 며칠 이내에,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복이 잘 안 되고 자꾸 재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점점 진액이 고갈되기 때문인데요. 위산이라는 게 위점막에서 나오죠. pH가 약 1에서 3 정도의 강산입니다. 물론 이제 위산 저하증이신 분들은 조금 더 낮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pH 4 정도로 꽤 강한 산입니다. 이 정도 산도의 물질이 식사를 할 때마다 위에서 많이 나와서 위 벽을 자극을 한다면 사실 위가 녹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위가 위산에 녹아내리지 않고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이유는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위점액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쓰면 이 위점액을 분비하는 그 분비 기능도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위산으로부터 혹은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위가 전반적으로 건조해지고 쉽게 상처도 생기고 결국은 위점막의 진액이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럼 이 위산 분비 억제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느냐?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역류 증상이나 쓰림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서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화되면 초기보다 오히려 증상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항상 답답하고 목 이물감이 생기고 그런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경우는 좀 드물어지거든요. 이때는 이 PPI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집 영상을 준비 중인데 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염진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염진통제가 위에 나쁘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이게 뭐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사실 위장장애가 공식적인 부작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염진통제가 말초신경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하는데요. 이게 통증 전달 물질이라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덜 아프겠죠?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통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위벽의 위점액 분비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소염진통제로 인해 프로스타글란딘이 차단되면 위벽의 보호층, 위점액의 층이 얇아지면서 위점막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0견이다, 허리를 다쳤다 해서 소염진통제 장기 복용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위가 망가졌다면 이런 환자들은 위의 점액 분비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진액이 많은 마나 도라지, 애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음식을 드시고 쌀 중에는 찹쌀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고 해서 모든 약이 소염진통제는 아닙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단일 성분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거죠. 그리고 애들 열날 때 먹는 이부프로펜 같은 해열진통제도 위장장애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이 맥락에서 제가 말하는 소화젤은 평소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의미합니다. 한방 소화제도 포함이고요. 소화제라고 하면 얼핏 보면 위 건강을 좋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진액을 고갈시키는 약이라니 좀 놀랍잖아요. 그런데 소화제는 원래 우리 몸을 건조하게 하는 성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위가 있으면 음식이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나와서 점액도 같이 분비되면서 여기 들어온 음식을 곤죽으로 만들겠죠. 이렇게 수프처럼 죽처럼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으로 넘겨주는 것이 위의 역할인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들어온 이 음식이 원래대로라면 1시간 내지 뭐 1시간 반 지나서 장으로 이미 넘어갔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지나도 여기 이렇게 그득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먹는 소화제들은 뭐냐면 정체된 음식물에 습기로 가득 찬 이 위에 이걸 싹 말릴 수 있는 약재들을 넣어주는 게 소화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습기 높은 방에 에어컨을 싹 틀어주면 그 습기가 싹 마르면서 상쾌해지잖아요. 이 건조시키는 것, 이게 소화제의 핵심 기전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소화제 드링크류 있잖아요. 대체로 한방약인 뭐 평위산 같은 걸 좀 가감해서 만든 것들이 많고 일본에서 유명한 소화제인 뭐 오타 무슨 산 이런 것들도 성분 보면 전부 한약재인데 회향, 육두구, 정향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체로 방향성 약재, 뭔가 화하고 싸하고 약간 매운맛도 나는 약들로 위운동을 촉진시키면서 습기를 싹 없애주는 건조시키는 그런 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장기간 먹다 보면 아까 처음에 언급드린 위산분비 억제제처럼 나중에는 결국 안 듣게 됩니다. 소화기계 약으로 아주 유명한 한약 처방이 있는데 바로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일종의 한방 PPI 같은 거예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소화불량이 만성화되기 전까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런데 1년에 두어 번 체하고 두어 번 역류할 때는 잘 듣다가 그 횟수가 늘어나고 해가 지날수록 점점 안 듣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바나나, 황금 같은 약재가 굉장히 건조한 약재거든요. 진액을 말리는. 이 바나사심탕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몇 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것을 써서 나을 정도의 환자라면 사실 초기 환자고 이미 만성화됐다면 이걸 써도 거의 효과 없습니다. 뭐 있어봤자 잠깐 있다가 다시 재발하고요. 바나사심탕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바나나, 황금 같은 건조시키는 약재들 이런 것도 뭐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저의 치료 방향에 전혀 반대되는 약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약재들을 쓰면 해마다 내시경을 찍었을 때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위점막이 건조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약재들을 쓰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은 재발하게 되고 다른 더 큰 문제들 특히 지금 21세기 의학의 핵심은 결국은 노화입니다. 노화.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내 몸의 진액을 어떻게 일찍부터 보존하는 습관을 들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약재들은 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비약입니다. 변비약. 변비약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변비가 심할 때 먹는 약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팽창성 변비약, 삼투성 변비약, 그다음에 자극성 변비약 정도가 있습니다. 팽창성 변비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장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어나면서 장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변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약이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폴리카르보필 같은 성분이 대표적이고 한약재나 건기식으로 유명한 차전자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삼투성 완화제의 경우 장관 내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약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 내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그네슘염 락툴로스 같은 성분이 대표적인데요. 마로 시작하거나 락으로 시작하는 약들이 이 삼투성 완화제입니다. 장관 내 삼투압을 증가시키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 몸으로 흡수되거나 우리 인체 내 조직에 있어야 될 체액을 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장기 복용할 경우 몸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서는 망초 같은 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극성 변비약인데 이제 변비약 중에서 가장 센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 내의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억제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장 점막까지 자극을 해서 대장 근육의 수축을 유도해 강제로 배변을 시키는 약입니다. 다른 변비약보다도 의존성이 강하고요. 한약재 중에서는 대황 같은 약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변비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나마 부작용이 가장 적은 팽창성 완화제, 차전자피나 그런 걸 시도해 보실 만하고 유산균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비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변비 다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카디오를 꼭 하십시오. 그거를 몇 달 이상 해보고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최소 석 달에서 6달 이상 제가 정해드린 기준의 카디오를 꾸준히 하실 경우 증상 호전이 됩니다. 그 증상이 호전되는 걸 느끼면 많은 분들이 더 신이 나서 그걸 1년, 2년 하게 돼요. 그러면 전반적인 건강이 더욱 증진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카디오를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도 모르게 장기간 복용하게 될 경우 야금야금 우리 몸의 진액을 고갈시킬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진액을 보충하는 방법, 100세 시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암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운동법들에 대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